자, 이번엔 비타샵 그린 스무디가 되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여러분,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는 배부르고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많은 분들께 만족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비타샵에 이제 그린 스무디도 있고 블랙 스무디도 있는데 블랙 스무디는 이제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이런 블랙 계열의 재료를 첨가해서 더욱 건강하고 맛있게 만든, 더 고소하게 만든 스무디입니다, 여러분. 요게 아니고 블랙 스무디예요. 아, 그거. 우리 저 신대동상에 듣고 계신 거. 예. 그건 좋은 게 그거 따가지고 거기다가 두유 부어서 흔들어서 그쵸? 먹으면 돼요, 그냥. 여기서 흔들 수 있어요. 그렇지. 와, 엄청 편하게 아, 좋습니다, 그것도. 자, 최근에 구매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낙연 대표님께서 비만까지는 아니지만 죽기 전에 배에 왕자 한번 만들어보자는 원대한 포부로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평소 먹던 대로 먹고 스무디로 한 끼 해결하니 확실히 살은 빠집니다. 자, 적게 먹으니 당연하죠. 똑같아. 운동도 병행하니까 평평하기만 했던 배가 이제 제법 올록볼록합니다. 자, 그동안 딱 한 번 다이어트를 했는데 한방 다이어트였습니다. 2달간 150만 원어치 약을 지어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침 맞고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물 많이 먹으라고 하고 반신욕도 자주 하라고 하고 매일 저녁은 굶고 약만 먹으라던 빨리 먹어야 한방 돼요. 다이어트. 제가 해본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다이어트 다 해봤어요. 빨리 드셔야 돼요. 그 경희대에 살아있을 있는 때. 그 한방병원에서 제가 한 보름 정도 입원해서 아무것도 안 먹이고 감립차 있잖아요. 아우. 그거 그냥 감립차 쓴 거를- 좋긴 한데. 근데 그날 그 주간에는 왜 이렇게 TV마다 삼겹살을 굽는지 아주 환장하겠더라고. 그리고 또 수시로 나와가지고 반신욕 시키고 수시로 나와서 저기 관장을 하는데 아주 미치겠다. 예, 정말. 아니 별걸 다 해요. 힘들었겠다. 살은 많이 뺐는데 금방 또 여우가 와가지고. 네. 하여간 이런 다이어트도 하셨네. 자, 다시 구매 후기. 다이어트 하면서 성질 나빠진 건 덤이었고요. 실패 원인은 약 끝나고 이전 식습관으로 돌아간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린 스무디는 공복의 고통이 견딜만 하다는 것이 정말 장점입니다. 확실히 공복의 고통을 줄여줘서 식사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에 왕자가 아로 새겨지는 그날까지. 네, 그래요. 자,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한데 식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식사량 조절에 실패하면 다이어트 성공은 어렵지요. 대신에 운동은 못하더라도 하루 한 끼 혹은 두 끼를 그린 스무디 혹은 블랙 스무디로 대신하신다면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녁 대신에 그린 스무디와 블랙 스무디 한 포를 드시면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이고 충분한 포만감이 생겨서 배고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린 스무디 한 박스 15포, 15포가 들어간 한 박스는 46,000원. 블랙 스무디 한 박스 15포, 500원이 좀 더 비쌉니다. 46,500원입니다. 자, 그린 스무디보다도 블랙 스무디가 500원 더 비싼데 맛과 성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성과 수량에 따라서 할인폭이 달라지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가 먹고 살 뺀 거 맞잖아요. 아이고, 그래요. 제가 이거 사 먹고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실 때 비가 오는데 그냥 비 사이로 막 오시더라고요. 네, 안 놀랐어요. 아니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긴 했는데 그 배고픔을 밤에 견디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또 뭔가를 챙겨 먹기 너무 귀찮고 그랬는데 이거를 딱 먹었거든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때 네. 제가 이제 피하지방 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거 바로 구매했거든요. 네. 저녁마다 이거를 먹고 사실은 한 끼씩만 이거를만 먹어도 운동을 특별히 안 해도 확실히 와 이게 많이 효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많이. 분들이 오해하는 게 김용민이가 이거 광고하니까 김용민이도 먹지 않겠느냐. 제가 안 먹습니다. 왜냐? 안 먹으면 이렇게 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여러분, 안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였습니다.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네. 그것도 이제 우리 윤 춘장이 집에 가신다면은 이 검란은 수습될 수 있을지. 지금 또 공수처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또 법원 판사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듯이 네. 공수처에서 일하는 분들, 공수처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겁박해가지고 검찰과의 그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검찰에 사실상 예속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그래서 이제 그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헌법재판소와 이 대법원의 관계를 보면 그래요. 긴장 관계였죠. 예. 엄청나게. 처음에는 사실상 대법원에서 작은 집이라고 불렀어요, 헌법재판소를.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별개 조직이 됐고 약간 긴장 관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헌법재판소가 우위에 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라는 것은 따로 떼놓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 갈등 구조가 긴장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성원들의 이 배열을 검사들한테 편향되지 않게만 해준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의 검찰 조직의 힘을 좀 더 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아직도 많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을 빼내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라는 게 아니라 경찰에 준하는 다른 수사기관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만들려고 하다 지금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게 뭐냐면 마약청이에요. 마약수사청. 미국의 마약 DEA와 같은 그 마약수사청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난리가 되면서 지금 추진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 마약수사청 같은 걸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마약에 대한 수사, 직접 수사권을 내려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융 부분인데 지금 금융특별사법경찰 수사단을 만들려고 준비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역시도 지금 중단이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약, 그 다음에 금융 요 두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적인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역할이 그 힘이 많이 빠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현재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의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를 수사처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경찰뿐만 아니라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사법경찰기관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게 향후 우리가 해야 될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경찰도 수사경찰과 경비경찰로 쪼개야 되고요. 경찰의 수사권을 가진 경찰도 수사하는 범위에 따라서 조직을 분리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저는 그 수사를 말씀하시는데 수사에 있어서의 기본은 증거를 수집하는 건데 증거를 수집할 때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해서 강제 수사를 가져오는 증거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을 텐데 뭐 건네주는 증거 가지고 오면 뭐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뭐 다 증거를 모아다가 일부러 고소고발 할 때만 수사를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장 청구권이 헌법상 검찰에게 있다는 게 이게 참 저는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 부분이 두고두고 어떤 식으로든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군데 수사처를 둬도 결국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검사는 최종적으로. 수사는 못하고 영장 청구만 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영장을 자신들이 봤을 때 판단해서 안 내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검찰 쪽으로 뭔가 기울거나 자기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네가 하고 싶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영장 청구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네. 더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재정신청 제도를 확대를 해서 사법경찰관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는데 이거 너무 부당하다. 항고로 절차를 거쳤는데도 그래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사법경찰관도 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내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제도를 개혁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검찰한테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없거든요. 없거든요. 아예 예.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없다는 게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이유도 안 써요. 이유도 없어요. 예, 이유 예. 없어. 그러니까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할 때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기각 결정이라고는 안 하고 사실상 반려죠, 내부적으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재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검사의 이 결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둔다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미국처럼 아예 치안 판사나 예비 판사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검사의 권한을 좀 더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겠지만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도 이 부분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네.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검사한테 영장 청구권 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왜 잘못됐지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검찰을 좀 더 사실 응원하는 편이었어요. 왜냐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제가 한 번도 경찰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하는 거 보니까 검찰 큰일 났다. 얘들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나라 망치겠구나. 그 지금 뭐 우리 신장식 변호사가 지금 연성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성 쿠데타? 예, 네. 이렇게 쿠데타가 이제 법률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그 병력을 동원한 이렇게 군사 반란을 쿠데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은 쿱드 에따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일격을 가하다, 기습을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쿱드 에따트, 그러니까 에따트가 이제 정부거든요. 정보를 이렇게 한 방 먹이다, 기습을 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병력을 동원을 해서 한 방 먹이는 건 아니지만 수사권을 동원해 가지고 한 방 먹인 거다. 그래서 연성 쿠데타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좋아서 연성 쿠데타지 검찰 쿠데타죠. 검찰 쿠데타지. 예. 윤석열의 난이죠. 예. 아니 정말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다 발생할 수 있나 참 돌이켜보면서 참 인사가 만사다라는 YS의 말이 빈말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다음 검찰총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지금 소 미리 변호사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금부터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인사 대상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급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지금 15일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그거는 빨리 해야 돼. 네, 맞습니다. 법원의 그 판사들이 엉뚱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복귀 명령을 내리는 이건 참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 검찰총장부터는 조국 전 장관처럼 한번 털어서 수사를 해보면 제대로 된 사람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검찰이 총장을 변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총장이 되기 전에.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프랑스 검찰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프랑스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도 프로세큐터 제너럴,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이고 대검찰청의 검사장도 프로세큐터 제너럴, 검찰총장이에요. 네. 우리는 디렉터 오브 뭐 프로세큐터라고 해가지고 검사장은 따로 분류를 하는데 다 제너럴이야. 그게 뭐냐면은 프랑스 같은 나라는 병립형이라고 그럽니다. 병립형. 예. 30개의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25개 지검이 있고 6개의 고검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아마 프랑스의 고검은 우리의 지검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30개의 고검이 병립형이에요. 그 사람들이 각각 통제를 하고 있고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 대검의 검사장은 고검을 지휘 통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병립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참에 대검은 그대로 두더라도 각 고검의 검사장을 별도로 둬서 거기도 고검장이 아니라 경남 검찰총장, 전북 검찰총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중앙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바꿔놔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프랑스처럼 병립형 아니 윤석열 총장 프랑스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요일별로 하면 어떨까? 요일별로. 월요일 총장, 또 화요일 총장, 수요일 총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근데 이 권력 구조 자체에 대한 개편이 없으면 결국 검찰총장이 누가 와도 똑같을 거다라는 건 이미 이번에 다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서 적폐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은 검찰 내부의 적폐에 대해서도 이거를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구나라고 이렇게 믿음을 줬던 것인데 검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건 안 되겠다. 난 내 식구는 감싸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 오늘 법이 통과가 됐는데 공수처법이 통과가 돼서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은 그 1호 사건이 이제 뭐가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검사 술접대 사건에서 이제 검사가
굉장히 어떻게 불기소해주기 위해서 마치 정말 그림을 그려놓은 듯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검사 중 3명 중에 2명은 불기소하고 1명만 기소하고 이런 것들을 받고 또 지금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검사들이 사법부의 공정과 독립성을 어떻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나온 것인데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문건이 나왔냐 그 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밝혀져봐야 알겠지만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 저 정말 너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지금 전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징계위원들에 대해서 무슨 기사들이 나올까 저는 그게 또 제일 걱정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까지 지금 흔들고 있는 지경에 또 이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언론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권력 구조의 개편이 없는 한 사람이 거기에 누가 있든 그거는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경찰에는 영장 청구권이 없고 헌법에는 검찰에만 영장 청구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그건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 수사권 조정안에는 영장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부당하게 영장을 기각한 경우에는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뭐 외부 전문가라던가 법조 경력 몇 년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영장 기각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심사하는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 헌법이 나라의 권력 구조를 이제 정해놓는 그런 법이기도 하잖아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조항도 충분히 저는 추후에는 헌법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예전에 그 김인혜 교수님을 찾아뵀어요. 근데 왜 찾아갔었냐면 그 이탄희 그 당시에 변호사가 제가 검찰 개혁의 역사를 좀 취재를 하고 그리고 검찰 개혁의 역사에서 어떤 점이 좀 아쉬웠나라는 걸 취재하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김인혜 교수님을 먼저 찾아가 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인회 교수라고 네. 그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책을 냈죠? 맞습니다. 뭐였지? 헌법의 풍경이었나? 책 내용을 제가 아, 제목이.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 검찰을 생각한다. 네, 검찰을 생각한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검찰은 정권에 항상 빚을 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정권을 수사함으로써 현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잘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한 다음에 다음 정권에 있어서는 이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서 다음 정권의 정당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와서 검찰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적폐청산을 해서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문제를 다 드러내서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들은 빚을 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럼 너네가 빚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너희를 공격해 줄게 라는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언론이 그 지금 정권을 굉장히 공격하는 이유는 언론도 개혁의 대상이 되잖아요. 검찰도 개혁의 대상이고. 네. 근데 그 둘 사이에는 언론은 검찰한테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이 진행되고 나면은 사법 개혁, 언론 개혁이 진행이 될 건데 그런 개혁들을 막고 싶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총장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뭐 재밌는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건설업자가 검찰청에 불려가가지고 속된 말로 빤스만이고 두들겨 맞았대요. 아, 진짜? 네, 뭐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옛날 얘기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서 절치부심해서 내가 꼭 언론사를 하나 만들겠다. 라고 해서 방송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방송사? 네. 지역민방? 거기지 뭐 사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느 신문사 사장이 있었어요. 다단계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구속이 됐어요. 아, 자기가 구속이 된 것은 우리 신문사의 법조팀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법조팀과 경찰팀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재경 검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여차저차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재경 검사를 직접 만나서 자기 억울한 점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검사장실로 부르길래 가가지고 갔더니 인사를 90도로 꼭 하면서 차를 한 잔 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들어주더라. 한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간다고 그러니까 또 가시라고 하면서 문 열어주고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잘 됐구나 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구속영장 청구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을 갈면서 내가 법조팀과 경찰팀을 만들리라. 자, 그러면 뭐냐면은 그 사람은 그 뒤로는 법조팀과 경찰팀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안 들락거렸어요. 주변 사람들 중에 들락거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빚을 좀 많이. 야, 이러니 뭐 저기 예? 건설업체들 얼마나 검찰 갈 일이 많은 건설업체입니까? 그렇죠. 요새 건설업체들이 툭 하면은 방송사 인수, 언론사 인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거 이유가 다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한이 맺힌 거야. 언론사를 인수하면 내가 권력을 가진다. 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방송사는 너무 규모가 크니까 네. 하다못해 신문사라도 신문사라도 만들자 네. 이런다고요. 예, 그러니 언론이 마탱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저 그 이현주 변호사 책에 그런 말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정권은 유한하고 검찰은 무한하다 뭐 그런 말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씁쓸하죠. 씁쓸하네요. 아이고 참. 우리가 오늘 검찰개혁 관련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오늘 어떻게 다 결정 나는 줄 알았는데 네. 징계위원회는 12월 15일로 미뤄졌지만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충분한 명분 쌓기, 해임 결정이 내려졌을 때 더 이상 시비가 없게끔 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 네. 명분 쌓기는 좋은데 명분 쌓다가 속 터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공수처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뭐 새해에는 공수처가 실법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그런 말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방송을 제가 하면서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느긋하게 좀 믿고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자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저 같아도 막 좌절감이 들고 약간 울컥울컥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고스란히 전달을 해드리면 또 보시는 분들도 너무 또 저와 함께 또 열불을 막 분노를 터뜨리시다가 아까 어떤 분 장용진 기자 마이크 잠시 좀 끄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예. 어떤 분이 제가 장 선배 쳐다볼 때마다 떡 몇 개 있는지 확인하는 거. 진짜 떡 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 또 이틀 미뤄져서 뭐 목요일쯤 가진 않겠지. 다음 주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다음 주에 의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그때까지만. 뭐 결정은 밤에라도 결론이 나오겠죠. 난 것 같습니다. 네. 의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로 얘기한 것이 특별변호인 측의 주장을 듣고 그다음에 증거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하고 증인을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인지를 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증인신문 7명의 증인신문을 거치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마지막 걸차로 보이는데 보통 증인신문 할 때 저거 한 1시간 정도 한다고 치면 그것도 길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호인의 최후 진술을 듣고 아마 그날은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역시 저는 불출석할 것 같아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기 전 네? 그날은 안 나와. 왜 네. 나와 이제. 굳이 끝났어. 자기가 나와서 뭐 처음에 명분을 네. 우리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네.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네. 신유진 변호사님, 소재인 변호사님, 장영진 부장님, 김대영 기자님 모두 수고하셨고 네. 꼼찰청장 다음 주에는 꼼찰청장이 사라진 꼼찰청장 비대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길